잠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죠. 크립토는 달러의 적이다, 사기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달러가 살아남기 위해 크립토 위로 올라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데이터와 함께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끝까지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빠르게 사들이고 있는 큰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오히려 팔고 있는 쪽이에요. 일본도 아니고 미국 은행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크립토 회사들입니다. 테더,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만드는 이 회사 하나가 현재 미국 국채를 약 1,150억 달러 어치 보유하고 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사 직원이 고작 100명 남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법으로 설계한 치밀한 그림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비트코인이 사이클 바닥을 만들기 위해 개미들의 진을 충분히 빼낸 뒤 이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5월, 6월을 지나 7월도 절반 가까이 흘러가고 있고 상승 흐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전 영상에서는 하락 구조를 짚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전 저점의 유동성을 정확하게 털어내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개미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구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왜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미국의 계획과 함께, 둘째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실제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프랙탈 패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비트코인에는 소름 돋는 자기 유사성 패턴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큰 구조와 작은 구조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오늘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2028년 반감기를 기준으로 500일 이전 시점을 먼저 봐주세요. 이제 과거 사이클을 그 위에 겹쳐보겠습니다. 2016년 반감기로부터 500일 이전 시점,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몇 달 전에 바닥을 찍고 한 차례 상승한 뒤 다시 눌렸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를 끼고 강하게 올라갔어요. 반감기 500일 전부터 500일 이후까지 약 1000일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다시 하락, 그리고 다음 반감기 500일 이전 시점이 되자 다시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반감기 500일 이전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한 차례 강하게 올랐다가 되돌린 뒤 반감기가 시작되자마자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마찬가지로 약 1000일의 상승 구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반감기,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ITF 승인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반감기 이전부터 먼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구조는 닮아 있지만 촉매제가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2028년 반감기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 시점은 어떨까요? 패턴대로라면 몇 달 전에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한 차례 상승 후 되돌림을 거쳐 반감기를 끼고 3년간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승이 현물 ITF라는 씨앗에서 자랐다면 이번 사이클의 씨앗은 클래리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더 지니어스 법이 본격 시행되고 그 다음으로는 알마 법안, 즉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직접 매수하겠다는 법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핵심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달러의 크립토 버전입니다. 테더가 만드는 USDT 하나는 정확히 1달러 가치를 가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USDT를 하나 발행할 때마다 진짜 달러 자산 1달러 어치를 금고에 채워두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을까요? 아르헨티나를 생각해 보세요.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사람들의 돈은 실시간으로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달러를 갖고 싶어도 은행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USDT를 살 수 있습니다. 달러 계좌 없이 달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테더가 금고에 채워두는 게 지폐가 아니라 미국 국채라는 점이에요. 국채는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테더가 USDT를 더 많이 발행할수록 미국 국채 매수량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현재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1,850억 달러.
한국보다 많고 독일보다 많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습니다. 미국 채권자 순위로 세계 17위인데 이게 국가가 아니라 직원 100명짜리 회사라는 게 놀랍죠. 그리고 테더 CEO는 공개적으로 다음 목표를 2천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2천억 달러면 브라질보다 많은 규모예요. 테더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서클 같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도 동일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테더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100달러로 USDT를 매수하면 테더는 그 돈으로 국채를 삽니다. 국채는 이자를 주죠. 연 4에서 5% 수준입니다. 테더는 앉아서 그 이자 수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맡긴 돈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직원 100명 남짓한 테더가 지난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에서 15조 원을 벌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원 1인당 수익으로 환산하면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엔비디아보다 높고 애플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USDT를 살 때마다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미국 정부 금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산 건데 구조상으로는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 셈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국의 채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걸 정확하게 노리고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더 지니어스 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발행량만큼 달러와 미국 국채로 반드시 담보를 채우라고 법으로 의무화한 거예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나라빚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매일 수십억 달러씩 없는 돈을 써가며 굴러가는 나라는 돈을 빌려줄 사람이 계속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일본도 예전만큼 강력한 매수 주체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겁니다. 둘째,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건 사실상 새 돈을 찍어낸다는 뜻입니다.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수차례 곤혹을 치른 미국이 이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셋째, 달러 기축통화 지위 방어입니다. 달러가 100년 가까이 세계의 기준 통화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미국은 없는 돈을 계속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위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계속 원하고 사용해야만 유지됩니다. 달러 이용자가 줄어들면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전체 구조가 무너지게 되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새로운 채권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암호화폐 생태계라는 겁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더 지니어스 법 설명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 법은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한다. 미국이 자기 입으로 공식 문서에 목적을 써놓은 겁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2조 달러 넘게 창출할 수 있다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철저한 국가 전략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달러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달러의 첫 번째 담보는 금이었어요. 달러를 들고 가면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었죠. 이 금 본위제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폐지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담보가 된 건 석유였어요.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약을 맺어 전 세계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가 필요한 나라는 무조건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구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트로달러 체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나라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 번째 담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금이 달러를 받쳐주던 시대, 석유가 달러를 받쳐주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이 스마트폰으로 달러를 쓰게 만들고 그 돈이 전부 미국 국채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을 이해하면 지금 미국 상원에서 뜨겁게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더 지니어스 법이 초석을 깔았다면 클래리티 법안은 그 위에서 굴러갈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교통 정리입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 누가 감독할 건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이에요.
미국 정부가 이 법에 힘을 쏟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국가산업 전략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암호화폐 생태계가 국가 인프라가 되면 이 구조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기관 자금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채 구조가 유지되는 한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요. 달러가 무한히 늘어나는 세상에서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은 명확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방암기 프랙탈 패턴까지 맞물리면 앞으로 3년의 흐름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단기 시나리오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6월과 7월에 걸쳐 비트코인은 60천 달러 구간 유동성을 털어냈고 이어서 58천 달러, 57,800달러 구간의 유동성까지 순차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상승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도 시장은 개미들을 흔드는 움직임을 한 차례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구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중장기적으로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시점, 내년 초 더 지니어스 법 본격 시행, 그리고 알마 법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비트코인 상승의 구조적 연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암기 사이클과 미국의 크립토 인프라 전략이 맞물리는 이 구간, 중장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나리오 자체보다 여러분 각자의 매매 전략입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나올지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분석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만의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달러는 크립토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달러는 크립토를 타고 살아남으려 하고 있어요. 테더 하나가 독일보다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더 지니어스 법, 클래리티 법안, 알마 법안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암호화폐 입법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 관리, 달러 패권 유지, 새로운 채권자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이 맞물린 치밀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고정된 유일한 자산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가집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